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달보름입니다.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유, 그럼 잘 지냈죠. 날씨가 아주 좋아요. 지금 이벤트 계속해요. 네. 4월 중순이에요. 저희 그쵸. 듣보 4월 11일 날 4주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축하합니다. 오, 축하.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와, 진짜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장수 방송이다. 하고 있는데 벌써 네. 4년 됐고 벌써 169회차다. 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게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쌓이는구나 싶고 그러네요. 옛날 방송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말도 되게 못하고 네. 편집도 거지 같고 그렇다. 점점 발전하는 네. 듣보다 이 발전하는 듣보가 오늘은 저희 4년 정말 이래로 발전했다. 네, 최초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앞에 무려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게스트 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예, 영화 주희에게라는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장주희 감독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장편 다큐멘터리 주의에게를 공동 연출한 장주희고요. 네. 네, 저 말고도 이제 부성필 감독, 김성원 감독님이 이 영화의 공동 연출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용기 내서 섭외를 드렸는데 네. 너무 흔쾌히 요청을 해주셨고 응해주셨고 일단 주희에게와 저의 인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작년에 네. 제가 저희 살고 있는 지역 군포 3부 CGV에서 4.3 기억영화제로 영화 목소리들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었는데 네. 그때 관객 추진단으로 함께하면서 알게 된 대표님이 김성환 대표님이고 지금 영화의 공동 연출이신 감독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관객 추진단 함께 해볼 생각 없냐 연락이 자주 오긴 했었는데 제가 네. 그동안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요거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을 받아서 네. 4.16 기억영화제 괜찮겠다 싶어서 응해드렸고 그리고 네. 3월 16일 날 수원에서 시사회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홍보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저희 방송 너무 작지만 그래도 감독님과 짧은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네.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요. 네. 이 영화는 사실 지금 저만 본 상태고 시에나님은 곧 볼 건데 네. 그래도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함께 하자라는 측면에서 네.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고 시에나님이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주희에게는 총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희와 성필은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서 만나게 됩니다. 제주도 출신인 성필은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세월호와 관련된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사가 됩니다. 애초 의도했던 영화는 아니었지만 주희와 성필은 함께 자신 주변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영화를 만들어갑니다. 성필은 함께 생활하는 철규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내기 시작했고 철규의 이야기와 세월호 활동가 경빈 어머니의 이야기가 엮이면서 영화 주희에게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이야기를 영화 주희에게를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줄거리 어떤가요, 감독님? 잘 정리해 주셨고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일단은 4월 16일 기점으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네. 세월호를 기념하는 영화만큼 전국 각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추진하는 곳은 군포 3분 CGV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관이 많으실 테니까 네. 오마이시네를 검색하시면 예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함께 영화를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달보름의 실수로 개봉일을 수정합니다. 영화 주희에게 전국 개봉일은 2026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방송 송출 기준 다음 날부터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이제 영화를 볼 예정이긴 한데 달달 보름이 그때 수원 시사회에서 영화를 관람했다고 했는데 네.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영화 보는 시간 자체가 네. 진짜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좀 후딱 갔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이 인물 이야기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궁금증이 여러 번 바뀌면서 좀 서사를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철규님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영화 보시면은 나중에 네. 아시겠지만 와상으로 생활하시는 장애인 분이셔서 음. 이게 휠체어도 이렇게 직접 개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캐릭터를 되게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철규님 보면서 되게 재밌고 또 응원하게 만들었고 또 세월호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 기념하고 기억하더라도 네. 지금 어떻게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그 경빈 어머니가 직접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싸워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네. 4월 16일을 기념하기에 정말 적절한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장주희 감독님과 부성필 감독님의 서사가 좀 더 많이 궁금했는데 너무 맛배기만 보이고 없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했어요. 특히 저는 그 부성필 감독님과 아버지의 관계 있죠. 그게 관객으로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만났던 제주도에서 올라왔던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게 육지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궁금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유족이시잖아요. 4.3의 유족이신데 그때 폭도들이 그렇게 우리 가족과 형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너무 꽉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제주에 계신 4.3 유족분들은 폭도라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스스로 그런 편견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것 네. 때문에 부성필 감독님과 아버지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뒷부분에 살짝 서사로 좀 깔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네. 또 하나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 부분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앞에 감독님이 계시지만 감독님의 어떤 서사도 많이 궁금했어요. 영화를 어떻게 찍게 되셨는지 혹은 지금 활동가로서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네. 그런 부분들로 살면서 감독님의 어떤 마음과 그런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들까지 사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다음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네. 네. 아, 예. 그러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이 총 3분이잖아요. 근데 3분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또 영화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게 됐는지 영화의 제작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네. 강원도 원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원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네. 전에 살던 지역에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폭력 때문에 거처를 옮겨갔었고 거기가 네. 그냥 우연찮게 원주였는데 거기 그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네. 저는 이제 그 김성환 감독님 그때 몰랐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동체 상영으로 그 영화 철규를 보러 갔었고 네. 거기서 관객으로 부성필 감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지역에서 만든 영화를 지역에서 보고 감독이랑 그냥 일상적인 어떤 친구나 동료로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성필 감독이 번지점프 영화를 철규님의 다음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김성환 감독님도 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조연출을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영화의 어떤 메인 감독이나 그냥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네. 스텝 참여하다 보니까 다큐는 생각보다 예상한 대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번지점프가 영화 안에서 보류가 되면서 영화가 조금 멈추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 모습의 영화에 대한 제작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네. 부성필 감독이 그 철규님을 찍는 도중에 2017년 선체도 조사 기록단 활동할 때 알았던 경빈 어머님을 갑자기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 두 사람이 나온 영화를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김성환 감독님한테 털어놨어요. 근데 김성환 감독님도 뭐가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던 게 주로 나왔던 감정이 죄책감이었거든요. 네, 죄책감이었고 그 죄책감은 부성필 감독이 그 어머님을 선체 기록단에서 만나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세월호 기록을 제대로 끝까지 하지 못했다는 어떤 미안함이 있었는데 김성환 감독님도 자기 후배가 그 현장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본인 또한 후배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 얘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 근처 약간 기웃거렸거든요. 그 영화에 대한 약간 미련도 있었고 다큐 하는 사람이 늘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이 한번 너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제가 얘기했던 것도 어느 정도 그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네. 2014년의 일에 대해서. 근데 그 공동 감정이 영화에 드러나면 좋겠다는 얘기를 김성환 감독님 먼저 하셨어요. 예. 아무래도 그 시기를 지나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를 반대 찬성이란 말도 참 그렇지만 그렇죠. 죄책감이란 감정을 다 누구든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봤을 때 그 죄책감이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드셨겠지만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각자 얘기를 계속 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랑 전혀 다른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부성필 감독 계속 카메라를 놓지 않았나.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된것 그러면 같아요. 애초에 그 감독님 서사랑 부성필 감독님 서사는 네. 처음에는 없었던 네. 기획이었던 거예요? 네. 오,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아예 그냥 철균님만 찍어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부성필 감독은 그냥 카메라를 들면서 그 대상을 보면서 들었던 감정이 네. 그 철규님을 찍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카메라를 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래서 이 다큐를 처음 만들어 보면서 네.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고서는 이걸 못 만든다는 걸 좀 깨닫게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부성필 감독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철규라는 영화는 네. 그러면은 완성이 된 영화인가요? 그거는 이제 2018년에 완성돼서 네. 2019년에 상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네. 그때 봤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번지 점프라는 버킷리스트 전에 이제 철규님이 이제 시설 나오시고 한 10년 이후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성필 감독이 그냥 촬영으로서 그 네. 여행을 잠깐 같이 전부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그게 영화가 되었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규님의 제주도 여행기예요. 그런 영화를 또 관객들이 따로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오마이시네에서 공동체 상영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아. 예. 이게 이제 제작도 같이 김성환 감독님이 하신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극영화를 찍는 거랑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타임라인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게 오랜 기간 찍긴 찍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극영화랑 다큐랑 어떻게 많이 다른지 저희가 다큐를 많이 다루지 않기도 했고 또 다큐를 지금 연출하신 감독님이 게스트로 오신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다큐 잘 모르시는 관객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첫 작품을 만들고 네. 이거를 설명드린다는 게 좀 그래도 만든 거니까요. 어쨌든 만든 건 만든 거니까요. 예. 아니, 우선은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대학교 그래도 한 10년 넘었네요. 대학교 때 단편 영화를 이제 주로 만들던 영화과에 다녔었고 네. 그럼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그 전에 시나리오를 다 쓰고 네. 촬영
정해진 촬영 기간에 얼마만큼을 찍을지를 다 이제 계산하고 맞아요. 계획하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우선 기획이 필요하더라고요. 감독이 뭘 찍고 싶어 하는지 그 찍는 그 대상과 혹은 주제나 이야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구성안을 쓰는 것도 다큐멘터리가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기획이랑 부합하는 어떤 촬영에 들어갔을 때 감독이 예상했던 것과 그러니까 감독이 기획하고자 하는 이야기랑 뭔가 촬영이 되지 않을 경우 혹은 자기가 예상했던 어떤 이야기랑 이게 엇나갈 경우에는 네. 이제 본인이 기획한 게 잘못되었거나 네. 혹은 내가 이야기를 더 들어야겠다는 어떤 시간들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오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네. 아니면은 이제 내가 뭔가 그 성찰 속에서 이제 빼먹은 게 뭔지에 대한 계속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들이 엄청 필요한 게 다큐멘터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네. 찍으면서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네. 기획을 수정하면서 또 다른 그렇죠. 기획을 수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얘기까지 네. 듣겠다는 어떤 의지가 끝까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김성환 감독님이 네. 뭔가 이 기획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셨던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굉장히 길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왜 화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컸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주인공들이 이미 경빈 어머님이나 철규님의 이야기들은 이미 뭐라 그럴까요? 다큐 한 편으로 소개해도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저란 사람이 화자로 드러나야 될 이유를 이제 뭐 공동 연출이기 때문에 뭐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네. 계속 고민했던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풀리셨나요? 네. 그 풀렸던 게 되게 조금 특이한데요. 여기 앞으로 사실 질문에 제가 좀 준비해온 게 있긴 한데. 네. 그럼 이따 질문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 총 제작 기간은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참여했던 건 철규님 번지 점프 그 시기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가 2022년인데 굳이 이걸 촬영 기간으로 따지면 부성필 감독이 제주 4.3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고 그 아버지를 기록했던 게 제가 알기로 2016년? 그때로 알고 있어요. 엄청 네, 오래되셨네요. 오래된 거죠. 사실 되게 오래된 기록들이 엄청 많은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 보이더라고요. 네, 그 기록도 있고 2017년 선체 기록했을 때 그 목포 신항에서 네. 배를 찍었던 그 기록도 있고. 네. 그래서 제작 기간은 정말 그 촬영한 그 기록물만 가지고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참여했던 건 2022년부터죠. 네. 그 시인아님은 영화를 못 보셔가지고 나중에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철규님이 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제주도 여행 가서 네. 바다 수영을 하는 버킷리스트도 있었고 네.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하고자 하는 그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네. 와 진짜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냥 우리는 한다고 마음 먹으면 되잖아. 번지 점프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철규님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번지 번지 뭐죠 그거? 그 운동 중에서 요가원에서 플라잉 요가처럼 이렇게 번지 달아놓고 하는 번지 피지오란 요가가 네. 있어요. 번지 피지오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그 교관님이 네. 이제 연습만 좀 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네. 이제 이 번지 점프 줄을 매기 위해서 이제 그 몸에다 착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네스죠. 하네스 착용을 철규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공간을 빌려야 되는데 공간을 빌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네. 무슨 이렇게 천장 높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끈을 묶을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영화에 조금 드러나긴 하는데 저희가 막 크레인도 빌리려고 했었고 이제 뭐 액션 스쿨 같은 데서 보면 사람들 이제 몸 매가지고 막 이제 네. 점프 장면 같은 거 연출하려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빌리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이제 번지 점프랑 비슷하게 하는 뭔가 하네스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그 교관님이 이런 데도 한번 있다.
근데 너무 흔쾌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네.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안전하게 한번 해봤는데 철규님 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 높이랑 상관없이 확인은 된 거니까 그럼 갈 수 있겠네라고 결론을 저희가 일찍이 낸 거죠. 그냥.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또 원장님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작비 별로 없고 하니까 뒤에 말이 생략이 됐는데 그럼 약간 무료로 해주신 건가요? 네. 진짜요? 네. 되게 흔쾌하게 그냥 문도 알아서 잘 잠그고 가셔라. 어차피 약간 저희 답게 만든다고 하니까 엄청 선한 사람들로 보지 않으셨나. 그래도 인연이 좋으신 분들을 네. 잘 만나셨네요.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엮어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관객들도 그거를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에서 되게 하나의 어떤 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진행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을 이제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찍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수정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의도는 그냥 저까지 결합했을 때 네. 생각했던 거는 다 같이 있는 그림이긴 했었어요. 엔딩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이제 부성필 감독 얘기를 듣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선체 기록하는 활동가를 생일 챙겨주려고 안산에서 목포까지 눈 오는 날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김성원 감독님은 어쨌든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이 네. 영화로 만나서 그 이후에 다 같이 영화를 만들고 근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뭐 20대 때 힘들었던 거 그 배경에는 다 세월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되게 아팠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활동하는 게 사실 너무 좀 부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에 왔을 때 저런 장편 영화를 만든 게 조성필 감독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 저렇게 큰 영화를 만들었다고 약간 그런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까워지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뭔가 한 장면 안에 있다는 얘기를 김성원 감독이 들었을 때 네. 그냥 이런 것들, 이 모습으로 뭔가 영화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합의가 됐었지만 사실 저희가 제작 지원이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이 기획이 뭔가 잘못됐나. 말 그대로 뭔가 너무 사람이 많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획이 계속 제작 지원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과정에 대통령도 바뀌고 그렇죠. 계엄도 일어나고 심지어 탄핵도 일어났어요. 중간에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우리는 더 이상 술주정뱅이가 필요 없다면서 전단지 네,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거.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작 지원도 계속 떨어지고 뭔가 기획이 잘못됐나? 감독님은 뭔가 맞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의지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계속 말하셨던 게 이 사람들 사이에 뭔가 강력한 슬픔이란 혹은 고통이란 뭔가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너가 꼭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병실에서 지켜봤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이미지나 그리고 제가 뭐 대충 아팠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뭔가 저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건 아닌가 막 그런 여러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 제작 지원이 막 떨어지고 나다가 갑자기 이제 계엄이 터지고 광장에 이제 막 여성들이 막 이렇게 뛰쳐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걸 보더니 감독님이 이건 너가 화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약간 결정적으로 뭔가 그 확신을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기획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네. 그냥 뭔가 확신을 더 갖게 된 거고 그때 마침 저희가 제작 지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던 걸 이렇게 쭉 밀고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사실 중간에 그냥 이 영화 제목이 원래 빈방이기도 했는데 빈방? 예, 경빈이의 방 해서 빈방이라는 것도 있긴 했었어요. 고통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이 사회 밖에서 고통과 슬픔으로 이제 연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신하게 되지 않았나. 예. 네. 감독님이 원래 제목이 이제 빈방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영화 속에는 철규, 성필, 주희, 인숙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목이 그 중에서 왜 하필 주희에게가 되었는지, 주희에게로 변경되었는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엄청 부담스럽고요. 제작 지원이 계속 떨어지면서 네. 이거는 뭔가 좀 곧 이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건 김성원 감독님이 내신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주희가 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대명사로 이제 그냥 거리를 둬버려가지고 사실 크게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건 내 이름이 아니야. 약간 그냥. 근데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여기 보면 저기 네. 영화에 속임말 같이 세상의 모든이라는 네, 게 맞아요. 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고통을 이제 겪어본 사람이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거다라는 의미화로 했을 때는 네. 그리고 또 영화는 제가 화자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주의 얘기로 된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영화 안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공감하고 했었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그 나를 개방하기까지가 이 영화에 담겨 있다라는 걸 조금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어떤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의 영역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 네. 그 장주희 감독님 서사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괜찮으시다면은 이제 어떤 투병 생활이나 혹은 활동가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기간에서 관객분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서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의 서사요. 2014년에 네. 그 저는 3월 달에 이걸 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입원하고 한 달 안 됐죠. 이제 그걸 뉴스로 보고 나서 그냥 거의 그러니까 암의 그 완치 기간을 10년이라 보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세월호 1주기, 2주기, 3주기를 계속 같이 한 것처럼 전 느껴져요. 근데 10년 되고 나서도 제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세월호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네. 뭐 그런 의미도 저한테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제가 집에서 겪은 가정폭력이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근데 활동가가 된 네. 계기가 된 예, 이유도- 맞아요. 예. 네. 뭐 투병 중에 이제 집을 벗어나면서 제가 네.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여성의 전화인데 네.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피해자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은 이제 누가 이제 저를 그렇게 불러줬을 때 나 가능했던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일이 되게 어떤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큰 강력한 힘을 느꼈을 때 저도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 20대 제일 큰 키워드가 이제 자립이었는데 네. 그 일을 하면서 자립은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페미니즘 도서나 이런 거 읽었을 때 되게 교차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겪은 거는 내 몸으로 느꼈던 어떤 그 버거움과 힘듦이 병실에도 있었고 그리고 가정폭력도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다가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가두는 맞아요. 행위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뭔가 이제 튀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좀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그 자립에 대한 운동이 네.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뭔가 이거는 내가 자립한데 되게 그들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거거든요. 너무 좋다. 예. 그냥 그분들이 해왔던 것들이 나한테 뭔가 힘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첫 직장을 이렇게 자립센터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데인지 전혀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진짜 힘이 많이 됐어요. 예, 그냥 못해도 괜찮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같이 겪었고 실제로 탈시설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 그냥 내가 살아온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 뭐 당연히 고통이나 어떤 뭐 기리는 기간이나 이런 건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네. 그냥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원주에서 이렇게 막 저한테 막 밀려온 거예요. 지역에서 영화 만드는 일, 그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의 전화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김포 여성의 전화에서. 네. 그래서 또 마침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제 성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하는 존재로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상담이랑도 되게 뭔가 연결되는 지점도 있고 그러네요. 예. 제가 그래서 영화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대사가 있는데 네. 장주희 감독님 입에서 나온 대사였거든요. 네. 저는 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에 저를 스스로 몰아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감독님이 그런 어떤 성장이라고 보는 그 과정에서 네. 다른 피해 여성들을 또 어떻게 돕고 계신지도 아. 궁금합니다. 우선 그 삶의 테두리 밖에서 네.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는 이해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폭력이라는 테두리 안에 아니더라도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탈시설 하는 분들도 철규님 같은 분들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그죠. 예. 그래서 그 위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왜냐하면 그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경제 부양자랑 그 부양자가 하는 폭력을 견디면서 계속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는 되게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개인이 혼자 부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험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순간들이 그 상담 장면마다 꼭 있어요. 사실은. 네. 예, 왜냐하면 집을 나가게 되면 아이를 혼자 돌봐야 되고 맞아요. 예, 기혼 여성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20대 청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살 집마저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저도 그런 상황이었었고 예,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위험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에 외부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긴급하게 나왔을 때 뭔가 정부에서 이런 뭔가 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안정을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해야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매우 아쉽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주희 감독님 얘기 개인 서사를 좀 들어봤으니 네. 영화 속의 다른 질문. 철규님의 버킷리스트가 몇 개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또 다른 버킷리스트는 뭐가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인터뷰했으면 좋겠네요. 철규님과. 네, 철규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진짜 오셨으면 좋긴 했겠네요. 철규님 버킷리스트 지금 번지 점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호주에서는 이제 그런 약간 호의적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철규님이 비행기를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영화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철규님은 환자를 보는 어떤 시각이 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환자이기 때문에 대동해야 되는 어떤 의료적 시스템이나 그리고 의사가 이 사람이 괜찮다는 소견서를 분명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맞아요. 영화 안에서는 그게 직인이 찍혔냐, 의사 직인이 찍혔냐, 안 찍혔냐 가지고도 이제 계속 그 장애 당사자를 괴롭히거든요. 네. 근데 장애 당사자 혼자 그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뭐 비행기 좌석을 6개를 잡아가지고 네.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번지 점프는 사실 국내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했는데 네. 그 성남의 율동공원에 오. 번지 점프장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폐쇄됐어요. 아. 이제 성남시에서 거기를 다 철거를 하고 개발하나? 제가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거기를 다 철거를 했대요 이미. 네. 이제 예전처럼 막 번지 점프를 사람들이 막 많이 하지 않고 하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번지 점프 대가 엄청 넓어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뛰던 데래요. 맞아요, 거기가 맞아요. 막 이제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몸 돌리고 막 이런. 네. 근데 이제 거기 없어지니까 아예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물리적 조건으로도 번지 점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계단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철규님이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전국 일주. 그 정도 휠체어 속도라면 전국 일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거침이 없어요. 그 번지 점프 말고 전국 일주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장애인은 늘 활동 지원사가 함께 하는데 네. 활동 지원 시간은 늘 한 달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교대하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맞춰서 지금 네. 밖에 외출을 하시는 상황인데 네. 전국 일주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제 머릿속에서 굴리게 되는 거예요.
활동지원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차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그래서 이건 아마 부성필 감독이 더 잘할 거예요. 밖에 계신데 들어오라 하셨더니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기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다고.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쭤보면. 네. 그 철규님이랑 영화에서 나중에 네. 셰이나님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텐데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기가 그런 게 다큐에서는 사실 네.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딱 한 번 나오는데 네. 이제 철규님이 버킷리스트인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서 국내의 한 번지 점프 그 장에 찾아가는데 네. 분명히 그 전까지 오케이를 했던 직원들이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철규님이 거기서 갑자기 화를 막 내세요. 근데 그때 너무 화를 많이 내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제 그걸로 돌아오는 길에 약간 투닥거리는 다툼이 발생하는 그 장면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갈등 요소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관객한테는 일종의 어떤 그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의 어떤 디테일함 그런 서사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근데 화 나겠다 근데 진짜. 아니 된다고 했잖아. 네, 근데 감독님이 화냈던 포인트도 좀 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형이 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때 싸웠던 분이, 네. 그러니까 다퉜던 분은 저가 아니고 다른 그 분이셨어요? 다른 이제 같이 번지 점프를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아해 씨라고 네. 저희 영화 일부 촬영도 해주시긴 했었거든요. 아. 싸웠던 이유는 같이 협의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그들이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비난만 하는 게 어떤 무슨 소용이냐 약간 이런 얘기였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먼저 뭔가 해주겠다 이런 허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저희랑 이 번지 점프를 같이 하겠다고 했던 교관님이 네. 그날 가서 현장에서 좀 조건에 맞게 한번 해보자, 어떤 시도를라도 해보자라고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번지 점프를 도와주신 교관님들은 그냥 네.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에 맞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본인 시간에 그 일을 만약에 한다면 사고가 날 수 예, 있으니까.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때 마침 거기 번지점프장 그 사업체의 사장님도 안 계셨고 네. 그 교관님도 약간 먼저 얘기를 안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이 깊어진 거죠. 근데 그냥 그거를 그냥 말없이 찍으시더라고요. 뭔가 네. 중재를 안 하고, 네. 야 철규님, 철규형 그러지 마 이런 중재를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규님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 뭐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할게, 뭐 이거 하면 시뮬레이션도 할게 이렇게 오셔서 잘 해주시다가 네.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가 답사를 가더라도 철규님이 그 답사를 다 저희처럼 세밀하게 못 보시는 거예요.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번지점프 대회에 올라가실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철규님은 그런 설명을 자기가 못 들었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교관도 나한테 직접 와서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면 철규님이 옆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고 얘기한 건 다 저희한테 얘기하시거든요. 어딜 가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철규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참고 있었다는 걸. 근데 이제 현장에서 찍었을 때는 철규님이 마치 이제 활동가처럼 거기를 막 이제 막 열변 토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아프기도 하고. 아무튼 철규님의 버킷리스트가 네. 꼭 다 이루어지기를 응원을 드려보고요. 네. 그럼 영화를 이제 보는 관객분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략하게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이 엄청 네. 난감했는데요. 네. 진상 규명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 그냥 제가 이제 인식하는 정도는 뭐냐면 그 세월호가 내인설과 외인설로 구분되는데 내인설은 말 그대로 배 내부적 결함, 네. 그 선체 업체에서 뭐 과적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배의 어떤 결함으로 네. 물이 들어와서 그 과적된 것과 이런 요소들이 한 번에 뭉쳐져서 뭔가 배가 한꺼번에 기울었고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할 시간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이제 배가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외인설은 당연히 뭔가 밖에서 배를 이제 공격해서 배가 가라앉았다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경빈 어머니나 이제 수연 아버님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네. 그분들은 배가 가라앉은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고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래 배가 그냥 가라앉은 이유만 알면 그냥 다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였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가지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마치 그 한국 사회인들 뭔가 이분법적으로 네네. 갈등해서 싸우는 게 되게 익숙한데 맞아요. 이 참사마저도 그런 논리로 뭔가 좀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참 놀랍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된다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그 전원 구조 오보를 네, 낸 네. 사람이 누군지도 저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 오보에 대해서 그 전원 구조 오보를 누가 시킨 건지 그런 상황에서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조차도 단 한 명도 그러니까 국가의 자력으로 뭔가 구해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어떤 자본의 욕심과 예, 그냥 배에 뭔가를 가적해서 실은 것과 배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나쁜 존재로서 그냥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하는 건 되게 속편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이걸 하면서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어머님 얘기나 아버님 얘기들을 자주 들어도 사실 적확한 단어를 쓴다는 게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그쵸. 이거는 되게 치열하게 뭔가들이 항상 이렇게 덮여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사의 진상규명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냐에 대한 진상규명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경빈 어머님이 그 많은 희생된 학생, 희생된 일반인들 중에서도 뭔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난 게 경빈이가 처음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국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혐의 없음으로 그냥 흘러가 버렸고 경빈이 부모님이 진짜 돈과 힘과 시간을 들여서 인사를 하게 된 결과도 국가 책임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게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이 될 수가 없나요?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 12년의 어머님이 그 해오시던 게 고작 그것뿐이라는 게 하지만 분명히 뭔가 국가 책임이 있다라는 답을 얻어내신 건 정말 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좀 화가 많이 나요.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하는 그리고 내인설과 외인설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지점들을 볼 때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예. 뭐 2022년에 정부가 그 예전에 이제 기지촌에다가 그 여성들을 네. 국가가 합법적으로 미군 대상으로 그런 성매매를 네. 그런 걸 했던 것도 국가 책임이 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금 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경빈 어머니는 경빈이의 일을 통해서라도 이 국가의 총책임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아내고 보상이 아니라 이제 정확한 사과를 받아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경빈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게 경빈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언급되고 계속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과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게 경빈이 죽음의 네. 어떤 뭐라고 할까 존엄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계속 사람들한테 언급되는 이 상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목이 메이네요. 네,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네. 제가 세월호 관련된 영화가 네.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잘 못 보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요, 볼 때마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번에는 이제 깜깜하게 불이 꺼진 데에서 이 영화가 정확히 어떤 것까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그 촬영된 수연이의 네. 동영상이었나요? 그걸 보고 너무 정말 마음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힘들다고 피해야만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연대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번 4.16을 기념을 해서 네. 추모를 하면서 영화를 관람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까 감독님 서사를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다른 인물들, 정말 많은 인물들과의 공통점이 아까 죄책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랑 경빈 어머니, 철규님의 공통점은 그 저희 영화가 첫 상영됐던 게 부산국제영화제였거든요. 네, 2025년. 네. 거기서 한 관객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왜 보러 오셨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이 난 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철규님, 경빈 어머님 그리고 저 같은 존재는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세월호 유가족, 네. 그리고 여성. 약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예, 예. 그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표현을 네. 하나요? 그러게요. 그게 지금 그냥 그 치우쳐져, 그러니까 그냥 산 거거든요. 네. 경빈 어머니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이었지만, 그리고 철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산 건데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뭔가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뭐 화가 안 나요 이제는. 화가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페미니스트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성이라고만 해도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 면전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네.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그 대답을 안 듣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도 치우쳐 있구나. 네, 네. 님도요. 이렇게 묶는 것도 사실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사회에서 늘상 보는 거예요. 장애인이 왜 이동권 투쟁을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해? 여성들은 왜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맨날 해? 세월호는 진상규명 다 되지 않았어?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저희 뭔가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얘기로 어느 한국 사람들 한 2명 이상 모인 곳에 가면 아주 큰 논쟁이 일으킬 맞아요. 만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노란 리본 들고 다닌다고 네. 눈치 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 맞아요. 치우쳐 있는 사람이 공통점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뭐 해주세요. 네. 저 그러면은 저희 듣보 청취자분들께 감독님께서 사랑하거나 또 좋아하는 다큐 영화가 있다면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적인 감정은 전혀 아닌데요. 네. 그 김성환 감독님이 만드신 네. 동강은 흐른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동강은 흐른다. 네, 이게 99년쯤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최근에야 본 영화인데 네. 전 네이버에서 봤거든요. 요 영화는 이제 영월에 댐을 이제 짓겠다고 네.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이제 수몰될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 감독님이 찾아가서 그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살면서 찍으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그러니까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뭔가 수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댐 그 건설을 반대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그 마을에 살면서 계속 그땐 갈등하거든요. 네. 갈등한 장면도 나오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모습도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감독이 잣대나 이런 것들 들이대지 않고 같이 생활하면서 찍은 그 영화가 되게 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동강을 흐른다 이 영화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양영희 감독님의 스포와 이데올로기 맞아요. 네, 전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 그 네, 영화. 네. 그 영화를 그때 지금 없어진 그 명필름에서 네, 네. 그 전에 만든 영화랑 같이 이제 양영희 감독님 GV를 봤었는데 제가 처음 알게 된 이야기들이지만 뭔가 되게 친근하게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작년에 네. 목소리들 저는 진짜 저도 좋았는데 네. 제가 그거를 추진단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4년에 전주국제영화제 가서
얻어 걸린 티켓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냥 너무 그때 피케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아무거나 보자 막 이러고 가서 일단 내려가서 아무거나 막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영화 너무 좋아서 그 기억으로 관객 추진단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김성환 감독님이 약간 그 페미니즘이랑 에코페미니스트 이런 성향의 영화를 많이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번에도 그렇고. 그 열심히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신 분이긴 합니다. 동강어른다 저도 보진 못했는데 지금 네. 소개글을 보니까 네. 1999년에 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면 굉장히 선구적이다라는 생각도 음. 문득 들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굳이 드리자면 네. 그 목소리들과 음. 목소리들이랑 되게 비슷한 제목을 가진 되살아나는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저도 작년에 봤는데 그거는 제1교포 분이 만드신 영화거든요. 그것도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때 어떤 역사들 이거를 되게 잘 엮은 작품이라서 그것도 네. 추천드려보고 저 되게 좋아하는 다큐 중에서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네, 이거는 퀴어 자식들을 가진 부모의 이야기인데 저는 아기가 있어요. 11살, 9살인데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퀴어라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네. 이입을 엄청 많이 했었던 영화 중에 하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보면서 어떤 진짜 온전하게 내 아이들을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시에나 님도 추천해 주실 다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오늘 달달 보름니까 감독님께서 추천해 주신 다큐를 잘 새겨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독님 짧게나마 저희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말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함께 진행하시면서 어땠는지 네, 간단하게 소회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렇게 뭔가 부응한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드는 순간부터는 이제 네.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긴 했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말하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도 또 말해야 되지 않나 어떤 이런 책임감도 좀 들고 예, 그런데 되게 어렵네요. 이 자리도 어렵네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또 쉽게 예. 생각하면 쉽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로 혹시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은 사실 뭐 네. 이런 건 좀 좋겠다 하는 것들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상호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부성필 감독이 지금 그 철규님 버킷리스트 네. 전국 일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뭔가 시동 고민 걸고 중이세요? 있긴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그거 다큐로 찍으면 이 생각을 네, 하긴 네. 했었거든요. 예, 늘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딱히 뭔가 듣보영화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 말씀드릴 건 없긴 아이디입니다. 하지만 음. 생각은 늘 db.movies 하고 있습니다. 네. D, 장주희 감독님의 단독 연출 M, 작품도 O,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I, 네, 감사합니다. E, 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월 16일 개봉하는 영화 주의에게 전국 각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예매는 오마이시네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티켓 값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조금씩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 지역에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함께 연대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주희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